안녕하십니까. 저녁 산책 중에 외도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대하여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누구인가? 사실은 시간을 더 내서 논리철학 논고와 전기철학 1921년에 나왔죠. 그 독일어로 먼저 독일의 어떤 잡지에 나왔는데 1년 후에 영어로 번역을 해서 22년도에 출간됐고, 그 다음에 또 후기 작품은 죽고 난 이후에 53년도에 그죠? 나왔는데, 철학적 탐구, 필로조피쉐 운털주흥엔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달고 나왔고, 그 다음에 후기에 또 영어로 번역이 됐죠. 이 두 개의 작품을 따로따로 나눠야 되는데, 예도는 니체와 하이데거의 해석학을 공부한 자로서 후기의 그 철학적 연구가 논리 실증주의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지, 그죠?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이 철학은 그의 전기만큼 흥미로운 그러한 주제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의 전기 역시도 엄청나게 재미있는 1889년에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태어났죠. 부모님은, 아버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최대의 갑부로 통할 정도로 대단한 집안이었고, 그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잘 벌은 그런 사람이고, 프랑스의 화가 클림트라고 하는 이 화가의 그 배경으로서 그 집이 실릴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집이었고, 또한 음악에도 조예가 있어서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그죠? 자기 집에 초대해 매번 그 음악회를 열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집안 출신의 그 아들이 누나가 3명 있었고 형이 4명 있었으니까 전부 8명의 자녀를 둔 비트겐슈타인의 아버지는 그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죠. 거기에서 이제 그는 철학자로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 1, 2차 세계대전에 다 참여할 정도로 비트겐슈타인은 상당히 그 인류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갖고 있었던 그런 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철학을 공부했다기보다는 그는 항공학에 기계공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를린 대학교에서 1906년도인가에 독일에 와서 베를린 공대에서 공부를 하다가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으로 건너간 게 바로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와 만나게 된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한 영국에서 활동했던 무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그 두 사람과 만나서 처음에는 기계공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버틀란드 러셀이 또한 신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또한 자기의 어떤 그 삶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게, 자기 위에 있는 형들이 3명이나 자살해서 죽거든요. 그게 참 그런 실존적인 그런 게 있었고, 또한 1, 2차 세계대전 속에서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를 읽는 그러한
그래서 공대생에서 이제 철학자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 수학이라든지 버틀란드 러셀의 수학 원리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 박지성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맨체스터 공대에 또한 공부하러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항공학을 배우다가 항공기계공학이겠죠. 공부를 배우다가 역학을 공부하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제 철학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때 1911년도에 버틀란드 러셀이 쓴 수학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 책을 읽게 되죠. 그러면서 러셀과 그 다음에 또한 무어라고 하는 철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캠브리지에서,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러셀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그가 이제 철학자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셀의 철학을 철저하게 공부하게 되는데, 나중에 명성이 버틀란드 러셀 못지않은 명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 1, 2년 공부하고 그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여기에서 오스트리아 군의 어떤 군 면제는 받았지만은 군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탈리아 군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1, 2차 세계대전 다 자원해서 장교가 되어서 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를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1차 세계대전 시기에 그가 자기의 그 유명한 거죠, 트락타투스 로기코 필로소피쿠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된 라틴어로 책 제목을 삼았죠. 1922년에 나온 논리철학 논고를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책을 발표하면서 그는 일약 세계적인 언어 철학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사실 이 책은 실증주의자들의 교과서, 오스트리아 빈 학파의 실증주의자들의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교과서로 통용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하여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그는 나중에 이제 캠브리지에서 무어라고 하는 자기 선생, 그 다음에 러셀, 이런 사람들이 캠브리지에서 학위를 받을 때 그의 구술을 책임졌는데, 유명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비트겐슈타인도. 그리고 또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전쟁 전에, 그죠, 13년인가 자기의 그 엄청난 유산을 주변에, 그죠, 주변 사람들한테 다 나눠준 거야. 자기는 그냥 글만 쓸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재산들을,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들을 다 물려주는데, 그때 그 유명한 일화가 독일의 릴케라고 하는 거죠. 릴케라고 하는 그 문인들, 이러한 문학가들, 돈 없잖아.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또 그는 고등학교에, 실업고등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그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심지어 히틀러랑 동문이었습니다. 히틀러랑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어쨌든 비트겐슈타인의 영국에서 활동한 영국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비트겐슈타인은 독일어를 사용했죠. 독일어를 사용한 자고 또한 영어도 자유자재로 쓴 자로서 그의 1차 텍스트는 다 독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영어로 번역이 됐고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그가 논리철학 논고라고 하는 이 라틴어 책을 1921년에 독일의 한 잡지에 냈을 때 내고 나중에 영어로 번역해서 다시 낼 때 그죠? 무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가 비트겐슈타인에게 누구야? 여러분 알죠? 이 논리철학 논고가 여러분 그 스피노자의 그 정치 뭐죠? 신학 정치 논고라고 하는 스피노자의 라틴어 책 제목하고 똑같잖아. 비슷하잖아. 그죠? 트락타투스 테올로기코 폴리티쿠스 그 라틴어 제목하고 똑같아요. 비슷하다고. 그래 무어가 네 책 제목도 이 라틴어로 좀 고치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갖고 그 책 제목이 그래 나온 거라는 거야. 엄청 재밌는 일화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922년에 그죠? 마침내 비트겐슈타인은 자기의 책을 그죠? 출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얘도는 해석학자로서 이 초기 작품은요,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역시 후기 작품이 해석학 쪽으로 소중한 거고 하이데거의 그 언어 이론과도 만날 수 있고 철학의 모든 언어들을 일상의 언어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언어 게임 이론 이런 것들이 다가 1953년 근데 사실은 이 책도 2차 세계대전 때 다 준비한 거야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전부 다가 그가 죽기 전에 그죠? 2차 세계대전 45년도 이후에 전부 다가 이런 사고를 다 어느 게임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그 철학적 세계 안에서는 세계는 전부 다가 전쟁 시절에 다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영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가 유대인 물론 개신교로 개종한 그죠? 그런 유대인이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는 나치의 어떤 그러한 위협을 그죠? 덜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가 영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조금 또 다른 전기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비트겐슈타인의 이 후기 작품을 대표하는 독일어로 필로조피셰 운털주흥엔이라 그러죠. 이 책은 철학적 탐구, 철학적 연구 이런 제목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 작품이 비로소 초기 작품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서 나온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작품은 초기의 명제 이론을 맥락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명제의 의미는 그 명제가 속해 있는 어느 게임의 영역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맥락화를 통하여 언어의 해석학적 상황을 넓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초기의 작품은 실증주의자들에 의해서 그것도 실증주의와는 달라요. 그렇지만은
실증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면, 후기 작품은 해석학적으로, 그죠? 맥락화된 그러한 언어 게임의 가족 유사성을 강조하는 그런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초기의 작품은 이 세계는 사실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죠? 그 사실들은 수학의 명제와 같이 명제로 표현될 수 있으며, 그 사실들은 그래서 특정한 사태를 나타내는데, 이 사태는 대상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상들의 집합이 바로 사태를 구성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들은 또한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 명제는 바로 그 의미를 획득할 수 있고, 그죠? 그 의미는 또한 수학의 함수와 같이 표현되어서 이 세계의 사실들을, 총체적 사실들을 의미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초기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그의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그 세계는 그 명제가, 그죠? 특히 주로 처음에는 명제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물리학, 그 다음에 뒤로 가면서 윤리학하고 미학을 다루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특히 그 유명한 명제가 나와요.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된다라고. 그 유명한 명제가 그 라틴어로 쓰여진 거죠. 초기 작품. 그러니까 논리철학 논고에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자연과학적 명제,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자연과학과 관련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기 작품에서도 특정한 한계를 지으려고 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특성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나타나는데, 그 모든 명제들은 언어로 표현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언어의 분석을 통하여 세계 인식의 한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게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입니다. 이 점에서 하이데거랑 또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 영역은 영국에서 활동을 했지만, 대륙 철학의 대가였던 하이데거의 인식의 한계, 여러분. 존재론을 통한. 거기에서 언어가 나타나잖아. 그죠? 이 점에서 초기 작품부터 이미 하이데거와의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의 그 언어 철학을 따로 연구한 그런 작품들이 상당히 많고, 논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도는 주로 논문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 독일어로 그 논리 철학 논거를 잡았는데, 세상에 뭐가 다 아포리즘으로 돼 있어. 책이 전부 다가 아포리즘이고 명제고, 이 명제들을, 그리고 앞에 다 숫자가 성경처럼 숫자가 다 쓰여져 있어요. 뭐 1-1 뭐 이러고, 그래서 그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명제를 막 설명해. 나중에 수학 도식 막 나오고, 거기서는 얘도는 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도식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얘도가 비트겐슈타인을 이해한 방식은 그 하이데거와의 비교 있죠. 얘도가 하이데거 연구자니까, 그죠? 그쪽 비교를 통하여, 이런 부분이 동일하게 갈 수 있구나 하는 그쪽 영역의 연구자라고 보면 돼요. 비트겐슈타인은 그렇게 접근을 했어. 그러니까 이 세계가 사실들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은 그 사실들을 명제로 표현하고, 그 명제들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언어에 대한 것을 통하여 그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데, 그 의미가 유의미하냐 무의미하냐는 그러면서 또 모순을 이야기하고 동어 반복을 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동어 반복과 또한 모순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의미하다기보다는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딴 얘기 막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통하여 형이상학에 속하는 신학, 종교, 그 다음에 윤리학, 미학 이런 걸 없애야 된다. 이거는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비트겐슈타인을 오해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봐봐. 만약에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말할 수 없는 건 침묵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런 명제로서 그럼 자연과학의 세계관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 논리철학 논거라는 게 상당히 방대하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는 예도가 철학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비트겐슈타인은 침묵해야 된다는 건 그 진리가 없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거에서 말할 수 없는 거는 침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 침묵해야 되는 그 형이상학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이러한 명제로서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계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의미화되는데, 그러한 거는 논리적으로 백날 따져봐야 참과 거짓을 확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돼? 그렇다고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자가 아니죠. 그가 자연과학의 이런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거는 유의미하다 그랬고, 형이상학에서 포함한 윤리학이나 미학이나 종교, 신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의미하다라고 봤거든, 그 명제들이. 왜냐하면은 그 기준점들, 표현되는 그 기준점들을 우리는 확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비트겐슈타인이 논리학하고 미학 설명할 때 뒷부분에 나오거든. 그 논리철학 논고에. 그 뒷부분에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 아니,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버트란드 러셀이 수학자로서의 어떤 그 철학을 이야기하지만, 그가 죽을 때는 뭘 했어? 그 윤리학 쓰다 죽었어. 그 유명한 버트란드 러셀의 윤리학의 대표적인 책이 뭐가 있어? 행복의 정복. 영어로 썼어요. 영어 원서가 뭐예요? The Conquest of Happiness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을 썼다고. 그 책은 또한 부르주아들을 엄청 공격하는 윤리학 책이에요. 또 예도가 가끔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그런 방식으로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계의 사실들을 인식할 때, 이 세계의 사실들은 자연과학적 명제와 같이 그렇게 표현될 수 있으며, 그런 것들은 유의미한 것과 무의미한 것으로 나누어지고, 그 유의미를 결여한 것들로 나누어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쉽게 말하면 신학이라든지, 여러분들 봐봐, 사실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신의 존재라든지, 여러분, 아름다움, 이 세계는 아름답다. 그 다음에 미에 대한 문제, 여러분, 그게 참과 거짓이 있을 수가 있나? 그것이 모순이라든지 동어 반복을 통하여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러한 명제 속에 가두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대해서는 우리는 침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침묵 속에 그 윤리학과 미학이 이 세계에서 사라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비트겐슈타인한테서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끝까지 특정한 사다리에 올라갔을 때는 그 사다리를 다 올라가고 난 뒤에는 사다리를 뭉개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듯이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이야기야. 이 말은 말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에 속하는 자연과학 이외의 다른 형이상학의 영역들은 전부 다가 무의미한 영역이에요. 어디에서 볼 때 자연과학의 명제로서 표현될 수 있는 논리학의 진리의 담론에서 볼 때는 전부 다가 뭐야? 전부 다가 무의미한 영역이고 의미가 난센스라는 거야, 전부 다가. 그런데 이 난센스는 특정한 명제의 영역으로 올라가서 그 세계의 사다리를 없애버리면 새로운 영역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학이라든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세계가 여기에 초기에 비트겐슈타인의 명제 이론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 철학적 연구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자기의 초기 철학의 이 문제점들을 보충하면서 싹 다 비판하잖아. 그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의미가 특정 명제에 의해서 그 명제를 갖고 원소화해서 이 세계의 다양한 담론들과 대상들과 사태들을 사실들로 나누어진 이 사태들.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그림 이론이 또 있어. 이것은 인식론으로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 대한 명제들은 또한 그림 이론으로 또 환원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이 세계, 그거는 칸트를 상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러니까 칸트의 어떤 표상 개념과도 일치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일치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의미화의 작업은 인간의 그러니까 버클리의 유화론으로도 환원될 수 있어.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이 초기의 철학은 너의 철학, 그러면 이 세계에 대한 의미화를 누가 하느냐? 인간이 하잖아. 그러면 인간의 주관에 의하여 그 유의미와 무의미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 무의미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 세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했을 때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것에 대하여서는 말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실증주의적으로, 그죠? 과학적 명제에 의하여, 여러분, 거짓과 참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명제만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계의 시인이라든지, 여러분 봐봐. 그 다음에 또, 신학에서 말하는 모든 담론, 그 다음에 미학에서 말하는 모든 담론,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서 어느 게임을 이야기하게 된다. 여러분, 비트겐슈타인, 그죠? 여기에서 상당한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된다라는 건 그런 명제에는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명제들은. 그러니까 그런 명제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논박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사다리에 다 올라가서 그 사다리를 부수고 없애버려야 될 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명제는 자연과학의 명제에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명제의 법칙을 갖고는 이러한 물리학의 법칙을 갖고는 이러한 그죠? 미학과 윤리학의 명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시의 세계, 시인의 세계, 문학가들의 세계를 그런 방식으로 의미화해서 그 의미를 획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라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학적 명제라든지 명제의 원소화, 그 다음에 동어반복, 모순, 이런 것들에 의하여 확정되는 그런 명제들이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명제들과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가는 종교신학과 그 다음에 또 윤리학과 미학의 이런 명제들을 나중에 보니까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 이런 것에 의해 사실들의 세계에 의하여 획득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맥락화시키는 거예요. 맥락을 집어넣어서 이제는 이러한 명제들이 각각 떨어져서 특정한 사실들을 구성하는 사태로 연결되고 그 사태가 바로 또한 그 명제들을 성립하는 그러한 거고 대상들을 결합하는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치 논리 실중주의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이런 개념들을 나중에는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후기에 53년도에 죽고 나서 나온, 그러니까 그가 2차 세계대전 때 연구했던 이러한 초기에 그죠? 논리 철학 논고를 비판하면서 나온 필로조피셔 운털주흥에는 철저하게 이제는 그 언어의 의미는 특정 영역에서의 다원적인 그죠? 어느 게임의 영역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래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는 자연과학과 이런 형이상학만을 대비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상의 세계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세계. 에브리데이. 일상에서 말하는 그 어느 게임의 논리학에서는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명제들은 결코 의미를 획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의미를 획득하는 것은 특정한 또 다른 어느 게임의 영역인 종교 영역이 있겠죠. 그리고 또한 윤리의 영역, 그 다음에 특정한 그러한 그 인문과학의 영역이 따로 있겠죠. 그래서 어느 게임은 다원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 이제는 해석학과 만날 수 있고, 이 어느 게임을 통하여 보드리아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연결시키잖아, 그죠?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이 어느 게임의 이런 방식은 사회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학에. 그래서 공공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적 사회 비판 이론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어느 게임의 영역 안에를 벗어나게 되면 그 의미는 뭐야? 오해가 되게 된다. 의미는 무의미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언어에서는 이러한 공속성을 갖고 있어. 자연과학이든 인문과학이든 예술과학이든 이런 모든 미학이든 이런 모든 영역들이 공적 영역으로 변화되는 영역이 바로 뭐죠? 일상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언어 게임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걸쳐져 있는 거야. 그죠? 수학도 걸쳐져 있고, 자연과학의 언어도 걸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인문과학의 언어도 걸쳐져 있고, 이런 것들의 토대를 형성하는 철학의 영역도 따로 걸쳐져 있고,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의 언어 사용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담론으로서 대화를 나눈다는 거죠. 물론 깊이 들어가진 않지만, 거죠. 그래서 모든 형이상학적인 무의미한 것들은 일상의 언어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는 일상에서 이러한 다양한 모든 학문의 영역들, 나누어지는 그런 영역들을 우리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진리 담론들을 우리는 일상의 언어로 바꾸어서 거기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의미로 새롭게 확정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후기의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그러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의 명제들로 된 집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일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삶의 영역이 있잖아. 이 삶의 영역에서만이 이 다양한 명제들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초기에서 나타나듯이 기호는 죽은 거야, 그죠? 기호는 죽은 거지만은 그 기호가 인간의 사유를 통하여 살아있는 표상으로 변하잖아요. 그게 그림 이론하고 같이 가는 거야. 표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학에서 명제를 통하여 기호화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이 세계는 사실들의 집합에 의해서 언어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 세계의 사실들의 세계의 총체를 우리는 올바르게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으로 나눔으로써 이 세계에 대한 질서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뭐예요? 이 일상의 언어, 우리가 일반에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알려주는 거는 니체와도 연결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세계의 사실들을, 이 세계에 우리가 다 사물을 바라보잖아, 그죠? 이 세계의 사실들을 언어를 통해서만 우리는 인식한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언어를 넘어섰을 때에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한 인식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직 언어 게임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언어 철학이 극단화돼서 비트겐슈타인을 논리 실증주의자로 몰고 가는 것도 착각인 것이, 침묵에서는 언제나 영역의 초기의 작품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자연과학에서 사용되는 명제 진리, 논리학을 갖고는 이러한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진리 담론을 판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 또한 이런 것들이 후기 작품으로 가면서 모든 언어의 의미는 그 특정 그 대상이 속해 있는 그러한 그 언어의 게임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그 영역에서만 통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의 의미는 그 사실들이냐 아니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후기 비트겐슈타인으로 가면은 그것이 저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정 언어 규칙이 통용되고 있는 그 영역에서만 영역이 의미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일상의 영역과 학문의 영역으로도 나누기도 하고, 여기에서도 학문의 영역에서도 또 다양한 영역으로 비트겐슈타인은 나누고 있다라는 이야기. 이 점에서 문제는 뭐예요? 그럼 비트겐슈타인한테서도 진리는 뭐야? 진리는 명제가 아니에요. 진리는 명제가 아니라 하이데거와 이 부분에서 만나. 하이데거한테서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특정한 칸트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판단 명제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바로 진리라고 봤거든, 하이데거는. 그 조건이.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하이데거의 바스 이스트 메타피직을 읽었다는 이야기야.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를 읽었어요. 거기에 대한 비판은 무의미한 것을 참으로 많이 이야기해놨구나, 이러면서 지도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후기 철학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야? 진리는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가 아니라 후기로 오면서는 뭐야? 그 진리를 결정해주는 조건이 뭐냐로 바뀌는 거야. 이해가 돼요? 베딩궁이 뭐냐? 여러분, 비트겐슈타인의 원서가 영어가 아닙니다. 독일어예요, 독일어.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독일어 쓰잖아? 독일어인데, 어쨌든 그것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그가 영국에서 활동하면서 버틀란드 러셀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어라든지 그런 다양한, 심지어는 후설의 선생님 프레게한테도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수학 철학에 영향을 준 자가 바로 버틀란드 러셀하고 그 다음에 프레게입니다. 여러분, 프레게. 프레게의 연산의 법칙, 이런 책들도 그가 철저하게 연구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는 이 언어 철학을 가지고 언어 게임을 이야기하면서는 이제 해석학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그 후기 철학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진리 담론과 같이 갈 수 그러니까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언어 게임을 하는 규칙이 그 언어의 의미를, 명제의 의미를 확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명제 자체가 진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 명제는 맥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맥락을 하이데거적으로 말하면 뭔 말이야? 아포판티셔라 그러잖아,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가, 그죠? 그러니까 명제가 바로 칸트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우어타일이라고. 그 판단 명제를 하이데거는 아우스자게라 그래요. 그 아우스자게가 뭐야? 아우스자게가 바로 진술이라는 거야, 여러분. 진술. 그러니까 진술을 명제보다 존재론적으로 근원적인 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말이라 그러잖아요, 레데. 근데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이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이 말을 이미 언제나 학습을 하고 배웠다라는 이야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진리는 이 말에 근거하여 우리는 명제를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판단 명제가 나타난다라고 본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말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에서의 그 특정 영역을 설정해주는, 그죠? 언어 게임의 규칙들을 통용될 수 있는 영역을 이야기한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의미를 만드는 거는 명제가 아니라 뭐예요? 영역에서 그 특정 구역으로 나누어진 언어의 다원성을 이야기할 때 수학의 영역, 일상의 영역, 형이상학의 영역, 윤리학의 영역, 미학의 영역, 예술의 영역, 이런 방식으로 그 영역의 다원적인 언어 게임이 통용되는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에 의하여 명제는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기의 실증주의적 요소가 완전히 해석학적 요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탐구가 훨씬 더 인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초기에 이 담론은 이 세계는 사실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초기의 작품은 하이데거와의 비교 논문을 썼던 제가 그 학자 이름을 몰라. 지금 생각이 안 나. 집에 가봐야 되는데 나중에 강좌 끝나고 댓글로 달아 놓을게요. 그것도 예도가 독일어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초기의 작품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의미는 철저하게 자연과학적으로 확정이 돼요. 이해가 돼? 그 명제가 쉽게 말하면 비가 온다. 비가 온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이 비가 오냐 안 오냐가 확실하게 확정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명제는 이거는 무의미한 명제예요.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는다. 이것도 무의미한 명제예요. 그 이유는 모순과 그죠? 모순과 동어 반복과 특정한 선택사항이 확정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방식으로 자연과학의 논리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명제들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봤다 그러면 이런 초기에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사고는 아직까지 그 의미가 하이데거적인 그러한 독일어로 의미의 개념, 해석학적인 개념으로까지는 발달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도의 강좌는 비트겐슈타인과 하이데거 이렇게 강좌를 잡아야 될 것 같네. 지금 보니까 그죠? 비트겐슈타인은 누구인가? 이거는 좀 너무 하수적인 그런 제목이라서 예도가 그래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진리 담론이 이제 나중에는 영역별로 갖고 가게 되면서 비트겐슈타인을 이제는 이렇게 읽은 자들도 있어. 실증주의적으로 읽어서 이제 이 세계 안에서는 뭐 신학에 있는 담론이나 종교 담론, 그 다음에 또 윤리 담론, 이딴 거는 이제 우리 다 몰아내고 특히 신학에서 신의 여러분, 이거는 정말 무식한 거죠. 비트겐슈타인이 신의 존재를 전쟁터에서 자기 일기 속에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비트겐슈타인은 제가 볼 땐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무신론자도 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은 제가 볼 때는 백날 부정을 한다 그래도 그가 신에 대해서 완전하게 끝까지 무신론자로 살았다. 왜 아냐고. 지가 병들었을 때 최고 존재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코미디라고 봅니다. 아무리 서구인이라 그래도. 예도의 친구 중에 지금 예도 독일인들 2명이 예도 TV에 구독자인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죠. 한국말을 모르니까. 그런데 친구 중에 헤르만 헤세
햇새에 대해서 정통한 그런 학자가 있어요. 지금 이제 라이프치 대학교에서 학사 끝나고 바로 박사로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는가 봐. 공부하는 친구인데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그래, 내가 물어봤어. 니 진짜 무신론? 나는 무신론자래. 그래, 니 한 번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적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무신론은 유신론에 대한 부정이지, 신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이 세계와의 연결성 안에서의 부정은 그게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이든지 간에 그거는 상당히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일상에서 이런 이야기야. 일상에서 우리가 어느 게임의 원칙 속에서 살잖아요. 일상에서 막 일하고 사는 사람한테 갑자기 종교 언어를 갖고 가갖고, 신을 믿으라고. 이러면, 갑자기 일상의 영역이 어떻게 되겠어? 종교의 영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것이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런 의미화의 작업들을, 철학에서 우리의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라든지 하이데거의 언어의 이런 개념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만 이 세계를 인식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언어는 존재의 집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어가 의미가 소통되는 영역은 각각 다른 영역이야. 여러분 봐봐. 일상에서 여기 대화하다 갑자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갑자기 막 약 이름 있잖아. 막 화학 분자 이런 거 있잖아. 되게 복잡한 그런 약을 만드는 약사들이나 통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막 써가면서 그런 걸로 길에 만난 아저씨들이나 아줌마들한테 막 얘기한다 그래봐. 그 의미가 통해요? 무의미한 거지. 의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미는 일상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의미들은 언제나 형이상학에서 일상적 용어로 바뀌어졌을 때 그 의미가 획득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어는 다양한 다원성을 갖고 있고, 이 사회는 그런 다원적 언어 게임을 허용하는 그러한 다양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거기에서만이 이런 의미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각각 다르게 통용되는 그런 의미들이라는 거예요. 신학에서 진리로 통용되는 게 뭐예요? 신은 그런 명제들을 우리가 갖고 와서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그건 뭐예요? 그 자기 주장이라는 거죠. 그건 자기 주장이라는 거고, 그 자기 주장을 일상의 영역에까지 갖고 와서 물들일 때 얼마나 웃기는 일이 일어나느냐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을 우리는 역사의 영역에서, 그죠? 우리는 존재의 은둔지로 물러났던 그 하이데거의 시의 언어를 우리는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적으로 해석하면 역사의 언어로 시를 백날 읽어봐야 그 시가 그 의미가 통용돼요. 시의 언어는 존재를 가장 잘 밝혀주는 언어라 하더라도 그것은 또한 시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근원적인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화는 언제나 해석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은 특정 영역에서 통용되는. 그러니까 예도가 만약에 이 철학에서 말하는
존재의 개념, 언어의 개념들을 이런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걸로 이야기했을 때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철학은 일상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이상학적인 요소들을 일상에 제거하고 일상의 용어로 바꾸어서 그 의미가 통용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바로 올바른 언어 게임의 원칙에 따라서 대화를 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철학적 연구는 다양한 명제들을 분석하지만 결국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그죠?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함으로써 후기 철학에서는 이제 떼어진 사실들의 명제가 아니라 특정한 언어 게임의 영역 속에 맥락화된 그러한 명제, 그 명제의 의미화는 결국 거기에서 살아가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영역, 그 다음에 학문에서 통용되는 영역, 그 다음에 또한 다양하게 다른 방식으로 통용되는 영역에 의하여 이해될 수 있다. 여러분들 동의하죠? 그런 부분에서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작품은 상당히 철학적으로 하이데거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다양한 주제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것.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어는 사실들의 총체다. 초기 작품이죠. 그러나 우리는 언어 게임 안에서 그죠? 우리는 가족 유사성을 볼 수 있고 그 가족 유사성 안에서만 우리는 특정 명제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게 후기 철학의 명제죠, 여러분. 이 가족 유사성은 결국은 언어의 특징이기도 하고 사실과 언어의 대비적 특징이기도 하고 또한 특정 영역 안에서 영역을 나타내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예도가 나중에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의 이 언어에 대한 언어와 세계에 대한 이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비트겐슈타인과 하이데거 라는 제목으로 오늘 단편 강좌 하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비트겐슈타인의 세계와 하이데거를 이해하는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주스.